네, 1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라디오 아니면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입니다. 와치독이 있습니다. 저희 시사본부의 인기 코너죠. 오늘은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와 단독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웃으세요? 네? 분량이 늘어나겠다는 생각이. 좋으신 거죠? 아유, 아닙니다. 네, 알파고가 지금 몸이 아픈데 예.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안 좋대요? 네. 약간 뭐 감기? 뭐 감기 기운인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정도로 친하진 않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4일이었습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9일 새벽 기각이 됐습니다. 영장 청구에서부터 기각까지 많은 언론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 보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청구할 때 보도가 많이 나왔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니면 기각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하는 보도들도 꽤 나왔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기각에 대해서 평가하는 보도도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사별로 논조가 많이 달랐다면서요. 네, 논조가 참 극적으로 많이 달랐는데 극적으로. 네. 이게 거의 한겨레나 경향신문, 그러니까 일간지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이 두 매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예. 서울신문까지 좀 제외를 하고 거의 대부분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보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검찰의 청구를 비판하는 보도가 많았다.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논리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일이었죠. 그때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는데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니까 3일인가 4일인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아마 4일로 예. 기억을 하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는데 이틀 만에 그것을 무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심지어 파이낸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제목으로 아예 사설을 뽑았습니다. 사설을 그렇게 뽑았어요? 네. 구속할 이유가 없다라고 예. 뽑았는데 이 삼성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기업이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총수가 삼성을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뭐 기회를 주자 뭐 이런 논조였어요. 네. 그래서 뭐 거의 뭐 그 이재용 부회장을 구명하기 위한 일종의 뭐 연판장이 언론 사이에서 돌았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뭐 대기업 총수라든가 뭐 이전에 삼성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뭐 영장 청구되고 뭐 기각된 적도 있었고 극적으로 구속돼서 수감된 적들도 꽤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다른 기업과 삼성과는 좀 언론의 논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뭐 이른바 대기업 총수라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네. 언론이 굉장히 좀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검찰이 뭐 어떤 사람이나 이제 분야에 있어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제 수사가 좀 과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비판이 가해졌을 때 네. 대체로 언론들은 이제 검찰 쪽에 서서 이제 검찰이 얘기해 주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해 줬었거든요. 그렇죠. 예. 유독 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이제 대기업 총수라는 사람들이 법의 심판대에 설 그런 상황이 놓여지면은 상당히 그 대기업 총수 쪽에 편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경제 위기, 뭐 기업 위기 이런 얘기를 들기도 하는데 네. 사실 뭐 대기업 총수이건 아니면 뭐 일반 사람들이건 아니면 대기업의 직원이건 뭐 그냥 잘못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거고 예.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지 않게 되는 건데 계속 이제 마치 이제 이 대기업 총수들이 한국 경제나 뭐 기업 전체를 책임지는 것처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좀 구속영장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았고 이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와치독에서 여러 가지 보도들 검증을 해보고 또 평가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히 검찰발 보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저희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네. 일방적이지 않느냐. 네네. 그러니까 뭐 검찰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피의자가 있을 텐데 또 피의자의 뭐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가 변호사 측의 의견들이 보도로 나오지 않고 검찰발 일방적인 보도가 꽤 많이 나온다라는 네. 것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정작 특히 삼성 관련된 보도에선 검찰발 보도보다는
기업발 아니면 총수발, 부회장발 보도가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삼성 측의 반응 이렇게 섞어서 내보내는 것이 가장 뭐 좋은 방식이죠. 네. 그러니까 뭐 검찰의 입장 그리고 피의자의 입장 이렇게 반반씩 섞어서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예. 대체로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삼성 쪽의 주장에 더 정당성을 부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을 했는데 네. 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냐? 이거는 뭐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긴 거다 이렇게 예. 비판을 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 언론에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이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잡았다. 그렇죠.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로 갔다고 하길래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주 월요일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를 화요일날 요청을 했는데 월요일에 이미 다 언론사에 정보 보고로 돌았던 내용입니다.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라는 게 다 돌았던 내용이고 이미 그 전주부터도 뭐 다음 주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네. 뭐 검찰 내부를 취재하던 기자들 입장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삼성 측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 순서상으로 보면은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굳혀지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시간을 끄는 좀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맞죠.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비판할 수 없는 게 뭐 각자 피의자는 자기 권리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언론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의 확정이 나오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 있으면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데. 네. 상황이 안 좋은데 기업인 특히 이제 대기업의 뭐 부회장이라고는 하지만 국내 1위 기업에 네네. 이거를 그러니까 경영 위기를 부각하면서 이제 경제 위기로까지 이렇게 파장을 옮기는 것, 확장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 청구 보도가 나오기 전에 유독 그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 관한 기사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에 갔다. 이 중국에서 상당히 삼성이 위기에 있는데 이른바 이제 구하러 갔다라는 것이었고 뭐 이틀간 코로나19 검사를 4번씩이나 받으면서 뭐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네. 뭐 이런 보도들이 쏟아진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이재용 부회장이 하고 있는데 예. 왜 갑자기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냐? 왜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냐? 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삼성의 위기고 또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대기업 총수를 뭐 큰 건이 아니라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 어떻게 구속을 하려고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뭐 삼성의 오너로서 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근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에 구속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삼성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뭐 주식도 뭐 다 좋게 나왔다면서요. 주식도 올랐고 예.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에 구속이 됐는데 그해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그 물론 이제 오너의 역할이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오너가 하나 없다라는 것만으로 삼성이 무너지거나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과 이재용을 동일시하는 보도들이 꽤 나오곤 있는데 네네. 정작 삼성의 경영권 승계조차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대기업 총수 일가 이런 사법 처리 같은 거에 외신에서는 뭐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그 외신에서는 좀 특이한 현상으로 좀 보고 있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있는 그대로 뭐 전하긴 하면서도 일종의 뭐 이제 재벌이라는 우리나라식 표현을 그대로 옮겨 붙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네. 왜 이런 경우가 있냐면은 좀 독특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범죄가 상당한 무게로 처벌을 받곤 하거든요. 그렇죠. 뭐 분식회계 이런 건 엄청나게 그 죄두세요. 네. 그 앨론이라는 회사가 이제 분식회계를 한번 했다가 거기 오너가 한 30년 넘게 지금 징역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고. 회사조차도 파산해버렸고. 네. 회사가 아예 없어지기도 했었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최고 경영자들이 위기를 넘기는 그러니까 오너들이 위기를 넘기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재벌이라는 표현으로 이 사람들은 좀 특이한 그러니까 다른 이른바 이제 다른 뭐
외국의 이제 회사 CEO들이나 뭐 이제 오너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의미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 삼성 홍보실에서 뭐 이런 뭐 보도 자료를 뿌린다거나 네. 이런 거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네. 하지만 또 그거를 뭐 그런 보도 자료를 냈다라고 해서 보도가 나간다 그러면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인용 보도니까. 네. 그게 아니고 언론사 자체에서 사설로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결국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힘의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네. 힘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자본력인데. 네. 뭐 이제 방송사들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네, 삼성을 비판하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네. KBS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신료라는 이 국민들의 이제 돈으로 이제 지급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다른 뭐 방송사 거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광고 비중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진 않은데, 네. 여러 이제 신문 매체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광고 효과를 볼 수 없으니까 이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의 광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한 4대 기업의 이 광고 비중이 한 15%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고, 네. 뭐 한겨레의 경향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높은 상황이고요. 물론 예. 절대적인 액수가 훨씬 더 적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대기업에서 광고 수주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돈을 주는 쪽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히려 언론의 신뢰도도 깎아먹는 그런 상황 아닌가 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청취자 8066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참 답답합니다. 언론의 역할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삼성에 잘 보여서 광고 따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라고 토로해 주셨는데 글쎄요. 삼성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네,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이 높아졌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삼성의 영향력에서 언론들이 또 벗어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고 보는데. 네.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일단 이게 뭐 단순히 언론 내부의 변화만으로는 뭐 바뀌어질 수 없는 것 같고, 네. 이 삼성 안에서도 좀 이렇게 좀 그 사내에 좀 그 뭐랄까요, 경영을 좀 감시하고 네. 잘 되고 있나 이런 좀 감시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삼성에 좋은 보도를 하는 그 언론에게 광고를 몰아주는 게 아니라 네. 오너 일가에 좋은 보도를 하는 그 언론에 좀 이렇게 광고를 몰아주는 그런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삼성이 아닌 오너 일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 뭐 삼성도 삼성이지만 어쨌든 네. 뭐 그 언론들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너 일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삼성이나 뭐 현대 같은 뭐 대기업들의 회사 돈을 광고로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감시하는 좀 그런 시스템이 하나, 그러니까 기업 내에 이제 민주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하나가 있고, 예. 그리고 언론에서도 아무래도 좀 수익을 좀 다변화해서 이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좀 많이 낮추는 좀 그런 방식을 뭐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투명한 삼성 경영, 투명한 언론들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와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주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들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도 다양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먼저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지난 9일에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세배 손해배상법이라고 이름 졌는데 이거 어떤 법입니까? 이 법은 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안이고요. 예.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를 악의적 보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네.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 이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골자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당한 만큼의 금액을 산정을 하고 네네. 거기에 3배를 언론사가 배상해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언론사들은 상당히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보도들을 내고 있습니까? 뭐 그냥 있는 사실만 그대로 전하는 언론이 뭐 거의 대부분이고, 예. 일부에서는 좀 어느 정도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 네.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매체는 중앙일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슈퍼 여당의 입막기라든지 뭐 언론의 자유를 무시했다라든지 뭐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주장을 하기도 했고,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도 이 슈퍼 여당의 문제적 법안을 강행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라고 지금 이해를 해도 될까요? 언론 기자들이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면은 언론 보도가 이제 쉽게 이루어지겠느냐? 예. 결국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핵심 반박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쓸 때 가장 우리가 우려하고 후배들한테 가장 걱정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자기 검열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언가 이 기사를 쓰게 되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렇죠. 또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좀 자본이 많거나 좀 큰 이제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한데 그렇지 않고 또 최근에 이제 소수 매체라든가 또 독립 매체라든가 이런 곳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이런 것 크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거의 파산도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긴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정청래 의원한테 직접 들었는데 사실 이 관련법을 2000년대 초반에도 발의를 하려고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2000년 초반에. 네. 예. 그런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작은 매체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고 이럴 수 있는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입법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는 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악의적인 허위 보도는 물론 이제 철퇴를 내려야 되지만 이 허위 보도가 나중에 진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그때는 그랬다고 했지만 뭐 10년, 20년, 30년 후에 봤더니 그건 아니었다. 이런 것들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이 세계일보가 2014년이었나요? 그때 정윤회 관련 보도를 했었어요. 예. 이 청와대가 그때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뭐 관련해서 조사를 했더니 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었으면 아마 그리로 갔을 겁니다. 이 청와대가. 그런데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언론사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거를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권력이 감춰버리면 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한올림. 네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병에 계속 걸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삼성에서는 이 안에서 어떤 약품이 돌고 있는지도 공개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었고 이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맞습니다. 이게 그 기사를 쓴 초기에는 삼성에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다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문제를 제기했던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고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했었고 그렇게 보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네, 뭐 미국이나 뭐 영미 관련 그쪽에서도 거의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미국이나 좀 영미권에서도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3배 이내에 좀 그런 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청래 의원도 이 법안을 만들 때 그쪽 법안들을 많이 참고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언론 보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당한다 그러면 뭐 형사소송을 한다거나 고발을 한다거나 뭐 이럴 수는 있었지만 이건 민사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구제 절차가 있고 그리고 또 민사소송, 뭐 명예훼손 소송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재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뭐 피해 보상을 받기는 그러니까 배상을 받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재판으로 가면은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뭐 그 사이에 이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또 가중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네, 참 여러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근 기자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일이 언론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언론이 정파적일 수는 있지만 그 이를 위해서 그 왜곡이 좀 지나치게 많았던 측면도 있었고 그래도 뭐 언론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갔던 부분도 있었고 이게 그냥 정치권뿐만 아니고 그냥 뭐 그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이런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결국 이제 언론이 다 자초한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근데 언론의 신뢰가 좀 두터웠다면 오히려 시민들이 반대를 했을 텐데 얼마 전에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80%가 넘는 국민들이 이 법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좀 앞으로 좀 잘 보완을 해서 여러 우려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와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 도봉구 소재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서 오늘 오전까지 직원 2명과 이용자 12명 등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주야간 보호시설에 휴관과 가족 돌봄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주말 인구 이동량이 수도권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전 대비 3-4% 정도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외출 모임